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모래생드니를 했죠? 그렇죠. 오늘의 할 얘기는 뭔가요? 오늘은 모래생드니의 지존 끝판대장인 도멘 루작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도멘 루작의 와이너리 설립자인 자크 세스는 1967년에 부르고뉴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와이너리 역사가 시작이 돼요. 자크 세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에 위치한 도멘 드라 푸세두르에서 2년 동안 일을 배웠고 1968년에 모래생드니에 위치한 도멘 그레로부터 4.5헥타의 포도밭을 구입하면서 와이너리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이너리 이름은 그의 이름인 앞머리에 있는 작을 따서 와이너리 이름을 두작으로 짓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민티지는 1968년이었지만은 굉장히 작황이 좋지 않은 해였기 때문에 포도를 벌크로 내부 시장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도멘 이름을 달고 직접 병입하여 처음 출시한 빈티지는 1969년 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작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클로로 아루슈인데 이때부터 이미 포트폴리오에 클로로 아루슈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막셀 그레이로부터 구입한 4.5헥타의 파도밭도 끼어 있었죠. 여담이지만 이제 자크 시스의 가문은 파리에서 굉장히 큰 식료품 비즈니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돈으로 이제 와이너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기본적으로 옷가네가 따뜻해야 와인을 할 수 있죠.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사실 두작의 와인들은 처음 생산했을 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1914년에 프랑스의 비평지 있어요. 고의 미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프랑스 전역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들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 난 궁금해. 그 한국에서도 여기 미슐랭 스타의 이름이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나는. 근데 뭐 이거 딴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샴페인이 이거 뭐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 등재가 돼 있다. 그러면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 그게 내가 보기엔 이거 미슐랭에서 쓸만한 와인이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보고 참 좀 아쉽긴 하죠. 뭐 미슐랭에 쓴다고 해서 좋은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와인으로 쓴다 그러면 퀄리티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슐랭에도 헤드로 미는 와인. 그렇지. 푸드 페어링을 해서 같이 만들 정도면 이제 밀수가 있는 거죠. 국내도 푸드 페어링을 잘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미슐랭 아주 좋은 와인들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한다면 페어링을 하면서 내추럴 와인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싸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추럴 뭐 좋아서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추럴 와인을 페어링을 가장 먼저 한 레스토랑이 어딜까요? 그 스톡홀 어디 덴마크인가? 그렇지. 이거 기억이 나네. 어딜까요? 나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갑자기 나도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저기 하나 넣어주세요. 네네. 제 말씀 드릴게니까. 거기서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들과 보르도 와인을 많이 했었는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페어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소믈리에가 셰프랑 상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곤충을 가지고 막 음식에 페어링을 하고 해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 재료만 가지고 이제 푸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재료를 쓰죠. 그러니까 셰프 생각은 그러면 와인도 이런 자연스러운 와인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시킨 게 내추럴 와인이 푸드 페어링을 하게 된 원조죠. 근데 사실은 의외로 미슐랭에서 푸드 페어링을 외국에서 뉴욕은 아예 없어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해서 니들 짠 거 알아서 거기는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자주 갔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막 3번씩 갔었던 EMP라든가 브루클린 페어라든가 이런 뭐 탑 레스토랑들 다 뭐 펄스부터 시작해서 푸드 페어링에 내추럴 와인이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은 클래식한 샴페인, 다 클래식한 샴페인이나 뭐 RM 샴페인 들어가 있고 내추럴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기 미국 사람들은 약간 브루클린 쪽에 있는 일부 와인바나 샵에서 내추럴 와인 전문적으로 팔지 그냥 전체적인 통 리스트에 넣어서 판매를 하지 이걸 딱 내추럴가 뽑아서 팔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씩 또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야기 빠졌는데 뭐 프랑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와인이 선정되었다 하면 자 물어보세요. 어느 레스토랑에서 사용합니까? 원스탄지. 그치, 원스탄지, 투스탄지, 쓰리스탄지 그렇게 볼게요. 어쨌든 다시 두작으로 넘어와서 구독
이제 와이너리가 커지면서 이제 아내인 로잘린과 함께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두작의 와인들은 약 80% 정도가 수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처음 수출했던 나라들이 한 18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도메인 드라이브로부터 4.5헥타르를 구입한 이후에 1969년에 에세조 0.69헥타르를 구입을 하고, 역시 본마르도 0.44헥타르를 추가로 구입해요. 그 다음에 70년대는 플로라르주를 추가로 구입을 했고, 2005년에는 또마모야에서 뭐 샹베르땡, 클로드베즈, 그 다음 뭐 로마네생 비방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인 플리니 몽라쉐 2가지도 그때 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98년에 2세대인 제레미가 경영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인 이제 다이애나가 2001년, 둘째인 알렉이 2003년부터 와이너리에서 일을 시작했고, 셋째는 디종에서 식료품점을 하는 걸로 알았어요. 와인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이게 사실 원래 가업이니까. 그게 원래 가업. 그리고 자크는 공식적으로 2007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두작의 와이프인 다이애나는 와인메이커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와인을 만들어요. 꽤 맛있습니다. 파트가 이래요. 그러니까 제레미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양조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셀러 관리 및 양조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인 알렉은 경영에 참여를 해서 이제 마케팅을 관리하고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역사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랑크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포도밭을 비오디나미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 포도밭을 관리했던 사람은 느와르 출신인 크리스토프 모레였고, 그 사람은 이제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01년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전까지 이제 포도밭 관리를 열심히 해주셨고, 그 다음에 릴리앙 로빈이라는 분이 현재 와이너리를 맡고 있는데 자크 시스카의 힘을 굉장히 보태고 있긴 이게 합니다. 좀 나눠져 있네요. 포도밭 관리랑 양조. 그렇죠. 양조하고 나뉠 수밖에 없어요. 빈야드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고 양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세분화가 돼 있어요. 컨설턴트가 따로 있어요. 때로와 컨설턴트라고 해서 토양에 뭐 흙이 몇 센치까지 들어가고, 여기는 자갈이 있고, 여기는 어떤 품종을 가지고 포도나무에 뭐 기호수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 포도밭 간격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이제 컨설턴트가 있는 거죠. 이 포도밭에는 피노누아가 어울릴 것 같아, 이 포도밭에는 뭐 샤르도네 어울릴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있고, 비오디나미라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포도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작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그다음에 뭐 곰팡이 제거제, 그다음에 뭐 이산화황, 구리화합물 역시 이제 사용을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구입한 클론의 비율도 이제 점점점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신의 포도밭에서 나온 묘목들을 대체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건강한 포도나무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08년도에 비오디나미 인증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작은 30년 이하의 어린 포도나무들은 꼬르똥드 로야 방식으로 경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모목 간의 간격을 더 두죠. 그래서 이제 일들을 더 낮추고 포도가 이제 좀 더 집중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와인들보다 늦게 수확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굉장히 잘 익은 포도만을 선별을 하는데, 이 잘 익은 포도를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의 가장 키맨은 이제 제레미 시스라고 보시면 돼요. 양조에서는 역시 제레미 시스. 뭐 그렇죠. 처음에 이제 포도를 따고 어떤 포도를 가지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를 이제 제레미 시스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작하면 뭐가 있나요? 홀크러스터. 그렇지. 두작하면 이제 바로 홀클러스터, 줄기를 이용해서 와인을 만든다는 것인데, 두작은 와인을 만들 때 등급과 빈티지에 따라 상당량의 줄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와인에게 복합미도 주고 풍미, 그 다음에 장기 숙성력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돼요. 근데 이제 포도를 사서 만드는 이제 네고시앙 와인들 같은 경우에 두작, 프레임플러스 이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 비중을 낮추는데, 이는 이제 와인을 좀 더 빨리 숙성시키고 마시기 편한 상태로 출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도멘 두작의 와인들은 최소 10년에서 뭐 20년 정도 숙성을 해야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고시앙 와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바로 와인 스타일을 보여주죠. 이제 뭐 두작의 초창기 와인들, 특히 이제 그 자크세스의 양조 스타일은 100% 홀 클러스터, 100% 뉴오크가 핵심이었어요. 줄기를 100%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와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 같이 와인을 만들었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오베르트 들란. 둘이서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부르고뉴에다 와인을 만들지, 부르고뉴 안 만들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둘이서 와인을 만든 와이너리도 있기는 해요. 아, 이제 포트샤르는 이제 그거 그쪽 아니 그거죠? 부드러운 그건가? 아니요, 그거는 에임피드 빌라에는 빌렌이 개인이 하는 와인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트리엔느. 트리엔느. 트리엔느가 이제 두작과 DRC가 같이 쉽게 그러니까 둘 다 피노누아의 거의 레전드인데 왜 피노를 안 만들고 가서 쉬라. 시라 뭘로 이런 걸 만드니 물론 이제 와인 같이는 괜찮지만 근데 뭐 두 분이 재미로 하시니 재미로 와이너리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와인 자체도 너무 좋고 특히나 저는 이제 트리엔느 로제 굉장히 좋아하시죠? 끝판. 어쨌든 다시 두작으로 넘어와서 두작은 잘 숙성된 포도의 줄기가 보통 이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줄기를 쓰는 홀플러스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탄닌이 너무 강해진다, 떨떠름하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자크세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숙성된 포도나무의 줄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탄닌의 양이 좀 더 줄어들고 훨씬 더 오래 숙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레미가 오기 전까지 거의 100% 홀클러스터, 100% 뉴요크로 와인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레미가 와인 메이킹을 담당한 1999년 이후에 두작의 스타일이 좀 변화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100% 홀클러스터, 100% 뉴요크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레미 같은 경우에는 어팔 수정에 따라서 줄기 비율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리고 빈티지에 따라서 바꾸기 시작해요. 어떤 빈티지에는 훨씬 더 뛰어난 복합미를 줄 수 있고 어떤 빈티지는 훨씬 더 부드러운 탄닌, 어떤 빈티지는 훨씬 더 신선함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레미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빠가 100% 쓰는 게 약간 불만이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왜 바꿨냐, 그러니까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느낌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니, 뭐 뉴요크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100%지만은 75에서 이제 100 정도, 이제 프로미크루는 60에서 80, 그다음 빌라지는 이제 한 40% 정도로 줄이죠. 그리고 이제 리에서 그 침전물과 함께 이제 오크에서 한 1년 정도 숙성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숙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이제 통과리 작업, 블래킹도 실시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와인은 더 단단한 탄닌을 얻는 동시에 이제 구조감 역시 훨씬 더 좋아졌고 아로마 역시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크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 산하고 그 다음에 라두아에 위치한 또넬리 르리옹 여기 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30개월 정도를 잘 말린 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뉴요크의 강한 풍미가 이제 과도하게 나오지 않으려고 천천히 토스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크를 한 번에 많이 타오게 되면 과도한 그 플레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두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태운 오크를 사용하는데 가볍게 여러 번 태우게 되죠. 작업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저기 오크존 값이 계속 올라가겠지. 왜냐면 한 번에 확 하면 토스팅 느낌은 확 나지만 과도한 오크 토스가 나지만 두작은 천천히 토스팅을 하거든요. 토스팅 영상을 찾아서 한번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스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앙리자에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으로 빈티지에 따라서 토스팅 비율을 조절했어요. 이제 어려운 빈티지는 조금 더 토스팅을 강하게 하는 편이고 리치한 빈티지는 토스팅 비율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완전 반대로 가는 형님도 한 분 계세요. 도미닉 루랑이라고 해서 이분은 완전 풀 토스팅을 가지고 오크 200% 숙성 100% 뉴요크를 가지고 9개월 숙성을 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동안 다시 뉴요크에 담아요. 그래서 출시가 되면 딱 먹자, 우와 이건 슈라야 이런 느낌. 근데 숙성력도 굉장히 좋아요. 다시 이제 두작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작고 이제 세심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두작을 최고의 와이너리에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보통 그 어려운 빈티지나 뭐 평범한 빈티지에도 최상급 와인을 만드는 이제 최고의 와이너리가 됐죠. 그러니까 빈티지에 따라서 그거죠. 어려운 빈티지는 조금 가볍고 조금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고 좋은 빈티지에는 훨씬 더 리치하고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서도 매년 특유의 이제 뛰어난 복합미, 컴플렉시티를 지니고 있으면서 굉장히 실키한 텍스처를 지닌 최고의 와인을 생산했죠. 역사에 대해서 궁금했으니 어떤 와인을 디자인 생산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로마네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포도밭이 이제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스예요. 일단 다음 소개 와인이 요거예요. 일단 짜.